강의한 내용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돼요? 됐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없어요. 없지요? 확실히 없지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해야 제가 보완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자신 있는 학습 멘토링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한다 라고 했을 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학습법이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의미가 있어야 멘티들에게 제대로 점검하고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첫날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그냥 표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잘 여기서 활용을 해도 좋은데 빼지는 마시고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적에 멘티들을 진단할 적에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있지 너무 더운데 저기 채팅장 좀 끄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점검을 할 적에 필요한 점검 요인들이에요. 맞나요? 그렇게 이해되시죠? 공부는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대신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공부법 측면에서 점검한 그래야 아이들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거다.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파악해야 내가 이 친구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디까지 가게 할까. 그죠? 이 친구는 20km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20km 속력으로 달리기도 모르고 100km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하는 요인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련한 도구들은 금요일에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세 가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습법의 가장 중요한 요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인지, 그 다음에 인지에 영향을 주는 동기 요인,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 요인. 행동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볼게요. 역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할 줄 아는 어쩌면 공부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자. 에빙하우스 곡선 기억나시죠? 네. 일주일 후에 복습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한 달 후의 차이가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에빙하우스는 4회 내지 5회 주기 복습을 해라. 그러면 완벽한 학습법이 이루어진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큰 소리로 읽고 밑줄 치라고 색연필 치라고 노트 필기하기. 이게 시험 전략이다. 필기 전략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할게요. 오늘 할게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처리 과정의 이론 제가 이야기했죠. 장기 기억, 단기 기억, 감각 기억 보다. 장기 기억고에 가야 된다. 만약에 장기 기억이 없으면은 인출을 하지 못합니다. 인출 실패에 이르게 된다는 거 이야기 다 드렸고요. 자, 점검 전략, 메타인지에 다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이제 행동 조절 전략입니다. 정교화 전략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자, 정교화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의 체계를 정교화 시켜야 되겠다.
했을 적에 중복, 전 단계와 중복. 그래서 저는 미리 사전에 선행학습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공부한 선수 지식이 완벽할 적에 그 다음에 선행을 해라. 그러나 선수도 안 되어 있는데 충분히 복습이 되어 있지 않고 전 단계 학습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뛴다. 소위 속담 여러분 알죠? 걷지도 못하는 게 뛰어? 뛰지도 못하는 게 나로?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선수 학습을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선행 학습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화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인지 전략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미리 뛰는 것은 선행주의는. 그런데 저는 원칙이 수학은 선행 안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수학은 선행하지 마라. 그럼 선행은 그 이외의 과목은 다 대부분 암기 과목일 겁니다. 암기 과목. 암기 과목은 사실 특별히 어휘 과목은 선행해도 됩니다. 어휘는 선행해도 된다. 그러나 수학만은 선행하지 마라 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Q4R이라는 유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독서를 할 적에 유럽 사람들은 독서를 할 적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독서와는 좀 차이가 나요. 이게 정교화 작업이거든요. 사실 정교화 작업은 PQ4R 혹은 PQ3R이라고도 합니다. 암송하기와 복습하기를 합쳐서 R 하나로만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볼게요. PQ4R 정교화 학습법이 뭐냐? Preview, Question, Review, Recite, Reflection입니다. 그래서 PQ, 그 다음에 R, 네 가지 4R. 그래서 정교화, 지식의 정교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럽은 대부분 PQ4R로 학습하고 독서는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의 독서와는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보통 뭐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먼저 하죠. reading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돼서 이거 꼭 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암송합니다. 암송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플렉션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읽기, 복습하기, 암송하기, 곰곰이 생각해 보기는 1년의 연속이 사실 연속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부 R2로 시작했죠. R2로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읽기부터 제목 책 정했고, 또 그 다음에 교과서 배분하면은 뭐부터 하나요? 이거부터 문제예요. 여러분, 책 읽으라 하면은 이거부터 문제예요. 근데 진정 정교화가 지식 읽어나면 책을 읽으면서 교과서를 읽든 뭘 읽든 읽으면서 내 지식의 정교화가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먼저 읽기 전에 복습하고 암송하기 이전에 곰곰이 생각해보기 이전에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게 뷰는 하되 프리뷰해라는 거죠. 먼저 개관해라. 그 다음에 질문 반드시 해라. PQ가 대전제입니다. 이거 두 개는 합쳐도 되는데, 그래서 PQ3R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좀 틀리고 대부분 활용하는 사람들마다 이걸 함께 하는 분들도 있어서 PQ3R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PQ4R이라고 합니다.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가 있다는 거죠? P와 Q가 있다는 거죠. 개관하기. 다시 말하자면 아까 제가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전개된 숲이 있어요.
그 숲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숲에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소나무 숲 같은데 소나무 숲이 있을까? 소나무 숲이 몇 년짜리가 있을까?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잎은 어떻게 생겼을 거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뭐 해봐라? 전체를 개관하면서 거기에 구체적인 뭐를 만들어? 질문서를 만들어라. 그리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읽는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은 안 하고 읽는 것하고 질문을 하고 미리 한번 쭉 훑어보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무엇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를 질문하고 가면 소설을 읽든 무엇을 읽든요. 질문을 한다면은 내용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할 때 어떨까요?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화된 거죠. 왜? 내가 질문한 내용의 답을 책을 읽으면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나한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책을 읽을 적에 반드시 프리뷰 먼저 조망을 해라. 먼저 조망하는 것이 뭔가요? 서문 읽기와 그 다음에 뭐죠? 목차 읽기. 혹시 여러분 요즘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주위에 잘 찾아볼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법대 출신 있나요? 법대, 법학전공, 행정학전공 없나요? 행정고시나 법학 지금은 시험이 아니지만은요, 로스쿨이지만은 과거에 사실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저는 행치를 해본 사람이라서 아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를 헌법책을 골랐다. 네, 헌법책을 선정했어요. 헌법에 이 고시는 바로 1차는 객관식이지만 2차는 전부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제목과 목차라 전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인용하기가 좋고 사시 같은 경우는 법전을 옆에 주거든요. 사시는 법전을 주니까 빨리 찾아가지고 인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과목에 뭐를 다 외우느냐? 목차를 다 외웁니다. 목차를 헌법이면 헌법, 행정법이면 행정법, 민법이면 민법, 목차를 다 외워요. 일단 목차 외우는 것이 먼저예요. 목차 외우는 것이. 그래야 뭘 작성할 수 있을까요? 과제가 2차는 이제 과제거든요. 주제가 2개 주어지는데 논문을 써야 돼요. 2시간 내에. 근데 과제가 떨어지면 내가 목차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 그 다음 서술, 내가 이걸 썼을 때 그 다음 서술이 어떤 것인지 바로 나오지요. 뭘 생각하고 끄집어 이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사시 준비하러 가면은요, 100개의 논문을 달달달달 외워서 100개의 논문이 바로 현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외워가지고 과거에 고시 치러 갔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은 지식이 체계화되고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해 있는 정교화 방법이 먼저 프리뷰하고 전체 개요를 읽어보고 이렇게 구성되었구나.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었구나. 이 과목은 이렇게 구성되었구나. 이 저자는 이렇게 나열을 했구나. 그리고 그 하나하나씩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론을 했을까? 이 이론의 근거는? 이 이론의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전부 질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서를 옆에 놓고 책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게 서양 사람들은요, 다 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그 훈련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훈련 여러분 받은 적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PQ4R을요, 거의 지금 17, 8년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한국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그래 안 했으니까. 이게 지식의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적어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식의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제대로 써먹습니다. 제대로 아는 바를 밝혀냅니다. 앞으로 토론하려면은
목차가 쭉 내 속에, 머릿속에 있어야 토론이 제대로 돼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을 적에 내가 알고 있는 목차 속에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얼마든지 왜 거꾸로 이야기를 하느냐, 왜 반대 이야기를 하느냐,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계와 개관이 안 돼 있고 질문에서 내 것으로 확실하게 정교화된 지식으로 앉아 있다면은 토론도 잘 안 돼요. 읽기, 복습하기, 암송하기, 곰곰이 생각하기는 보통 우리가 읽는 순서고요. 이 순서대로 읽고 합니다. 이것이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 특별히 질문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책 읽기는 엄청 달라집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예습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여러분, 과거 예습을 할 적에 아직까지 교수로부터 안 받았다. 티칭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내일 배울 거 틀림없이 예습할 수 있잖아요. 예습할 때 뭘 만들면 될까요? 질문서를 만드는 거. 질문서. 그럼 내가 질문해 놓은 거 내가 뭘 통해서요? 그 교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사의 그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게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럼 수업 시간 마지막에 질문하세요. 보통 교수들이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 내가 질문서를 던져놓은 것 같으면 그 질문을 그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욕구, 지식의 체계가 점점 정교화되어 갈 수 있는데 그 질문도 없다.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답을 듣는 시간에 정교화가 일어나지만은 아예 질문 자체도 없었다. 그럼 가르치는 전달한 것에 대해서만 내가 러닝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집중해서. 그러나 더 지식의 정교화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질문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어떤 건지 질문을.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걸 안 해보셨다면 이거는 할 수 있겠죠. 보통 목차 보통 보고 책을 선정하니까. 근데 질문서를 만드는 건 거의 한국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질문서 정도는 자세하게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훈련을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어떤 책을 아니면 내일 강의를 들을 것 다음 학년 때 여러분 진학해서 한번 어떤 교과목이든지 한 것만 가지고 교수와 사전에 미리 교과 좀 정해졌으면 이미 주 교과서는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사서 쭉 질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수업 끝나면은 교수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교수의 교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대부분 저도 교수 생활 10년을 해봤지만은 저 처음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준비했다가 한 2년, 3년 때부터 3년 때 제가 이제 교과서를 다시 제 교과서를 썼는데 그러고는 그것으로만 강의를 했죠. 준비 안 했어요. 왜? 질문이 없어 질문.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전달하고 싶은 대로 전달만 하고 그냥 수업 끝나고 질문 있어요? 없어. 그걸 10년이나 했어요. 10년.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재계약 했는데 10년째 교수부장한테 저 그만하렵니다. 재미없어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2년 남았는데 그만하겠다 하고 저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공부를 하시려면은 정교화 작업이 잘 돼요. 정교화법 중에 하나가 바로 피규포입니다. 개관하기와 질문하기. 혹시 여러분 개관하기의 목차를 머릿말을 꼭 읽으시나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교과목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숲을 먼저 좀 보고 이게 숲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숲을 보는 거예요. 다시 숲.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이런 학습법을 가지면은 상당히 인지 전략에 도움이 된다.
자, 이제 각설하고 이건 금요일 날 할 거고요. 이제 행동 조절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조절 요인이 몇 가지인가?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것이 뭐냐? 시간과 공부 조절. 시간과 공부.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쭉 가보세요. 페이지 수가. 여기는 111페이지. 112쪽이네요. 자, 여기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시간과 공부 조절, 노력 조절, 학습 행동 조절입니다. 세 가지. 아까 제가 처음에 세 가지라고 그랬죠. 동기 네 가지, 인지 네 가지, 행동 세 가지입니다. 총 하위 구성 요소 11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시간과 공부 조절, 노력 조절, 행동 조절인데, 그럼 이것 하나하나는 어떤 걸 말하느냐? 자, 시간과 공부 조절. 무슨 말이냐? 여기 있죠. 자신의 학습 시간과 공부 방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집중력을 발휘할 적에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몇 분 정도 소요되나요? 몇 분 정도? 한 과제를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했을 적에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20분 만에 내가 어떤 문제를 과제를 해결한다. 뭐 정답을 찾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걸 이해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다. 그럼 여러분들은 시간 조절을 몇 분 단위로 해야 되느냐 하면 20분 단위로 시간을 조절했어요. 선정을 할 적에. 과목 선정을 할 적에.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 학습 시간 차이 나는 거 아시죠? 40분? 45분? 50분이죠. 5분씩 차이지만 뭘까요? 적어도 집중력과 플러스 알파 해서 초등학교는 40분입니다. 40분 지나면은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40분, 45분, 50분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차원인 대학생과 성인은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3시간 단위 아닌가요? 3학점짜리 한꺼번에 할게요. 3시간 단위. 대학생은 3시간. 그 다음에 졸업 후에 평생교육 시대로 들어갔을 때에는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 차는 있죠.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 차는.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가서 하루 11시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그 교도관들 강의할 적에 하루 8시간, 3일간을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중력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다 그 시간에 다 집중력 있게 잘 듣더라고요. 근데 힘들지만은 들어갔습니다. 왜? 목표가 있어가지고, 목표가 남달라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4일간 계속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루를 빼고 지금 빨리 속도를 해서 3일 만에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서 여러분들의 것처럼 만들기 위한 제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자신의 학습 시간과 공부 방법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아까 제가 이 플래너 소개해줬죠. 10분 단위로 내가 잘 집중해서 할 수 있다. 그럼 10분 단위로 여러분들의 과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30분 단위로 해결할 수 있다면 30분 단위로. 5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할 것 같으면 1시간 단위로 여러분 하고자 하는 과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시간 관리를 그렇게 계획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면 시간과 생활 시간, 생체 리듬을 따라서 해결해야 될 시간들을 전체를 나누어서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할 겁니다. 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시간 계획표 작성해서 공부하게 하고요. 시간 활용을 점검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학교 학습 시간 관리, 가정 학습 시간 관리, 목표 수립 시간 관리, 의사결정 시간 관리, 의사 전달 시간 관리 등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 사실은 원래는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략하게 거기 가서 써먹는 거는 그렇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제가 금요일날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습 시간과 공부 방법이 잘 배분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시간 관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그 뒤에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해놨죠.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비결, 뭐 이런 것들 다 참고해서 보시고, 특별히 시간 관리가 인지와, 자, 여러분, 행동 조절 요인, 이걸 활성화시키면은 전략적으로 뭐가 인지 조절 요인이 활성화된다. 공부는 여기에 달렸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행동 조절 요인 중에 1, 2, 3 이거 하위 구성 요소가 제대로 잘 활성화시켜 주면은 공부 잘 되게 되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활용해야 되겠는데 에빙하우스가 이걸 잘 발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빙하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일 복습이 제일 먼저입니다. 일일 복습. 일일 복습. 그런데 사실은 툭 떨어지는 시간이 보니까 제가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도 변곡점이 툭 떨어지는 여기가 하나의 변곡점으로 볼 수 있겠다. 저는 이것을 죄송합니다. 여기 1시간이 없어졌네요. 여기까지 1시간. 이건 10분이지만은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1시간이라는 말하면 40분, 45분,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잖아 우리가 학교에서. 그죠? 그 10분 쉬는 시간에 뭐 하는 얘기인가요? 복습해라. 그러면은 1시간째 복습하면 어디로 올라갈까? 1일 올라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에빙하우스는 반드시 1일 당일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공부 잘하는 비결, 시간 관리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에빙하우스, 이 독일 학자입니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당일날 복습 혹시 하셨나요? 여러분 하셨겠지만은 대부분 어디 가느냐? 10시, 11시까지 어디 가 있죠? 학원 갔어요. 학원 가서 뭐 하고 있죠? 선수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하고 있죠.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은 갖추었지만 잘 들으세요. 공부하는 모습은 갖추었어요. 그리고 부모들도 학원 가니까 내 아이 공부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정작 시간 관리는 인지 관리는 안 되고 있다. 정말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해되죠? 그렇다면은 정말 에빙하우스 망가의 곡선에 의하면 당일날 학교에서 배운 거를 집에 와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복습해야 되죠. 그것이 내 시간 관리를 통해서 인지 조절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왜 당일날 복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준 이론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도 이거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혹시 여기에 필요한 PPT 필요하다면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 이게 한 400쪽 될 겁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것으로 팀장님 이거 올려놔 주세요. 네. 자, 이 복습시간 관리 이걸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금요일날. 실제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노력 조절입니다. 노력 조절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노력 조절.
행동 조절이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력도 해야 되는데 노력이 뭐냐, 노력 조절이 뭐냐, 다른 말 다 빼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위한 행동 조절 전략입니다. 자, 제가 성적 우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제 이 이야기는요, 이 전략은 대부분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EBS에 보면은 그 우등생들, 오래된 얘기입니다. 십몇 년 됐습니다. 그분들의 전략, 제가 금요일 날 영상 하나 정도는 보여드릴게요. 십몇 년 전 거지만은 여러분들 앞에 상당히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서울대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농촌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도대체 서울대 한 명도 못 넣은 학교에서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갔는지, 어떻게 연대를 들어가고, 예, 그 당시만 해도 스카이 대학이 상당히 유명했고,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드라마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스카이 대학이 별로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 전공이 무엇인가, 어떤 전공을 자기 꿈과 연결시켜서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공부하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의 습관이 어떤 것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집이 가난해. 학원 갈 생각도 없어. 문제집 살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누구를, 노모를 어머니를 혼자, 이혼한 어머니, 아주 거의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바하면서 거기서 알바하는 자리에서 영어 단어 외우고, 엄마 옆에 병실 옆에서 문제집 하는데, 그 문제집이 어떤 문제집이냐, 친구 다 본 문제집 다 지우고 자기가 문제집을 봤어요. 자기 문제집 하는 살 시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수학선생님한테 가서 수학선생님한테 문제집 주자는 거죠. 그거를 다음 주까지 미리 좀 달라고 해서요, 미리 받아요. 그리고 다 미리 풉니다. 그리고 가서 선생님한테 모르는 것 있으면 수학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학교에 일찍 가서.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합니다. 다 풀고 나면 또 문제를 달라고. 각 과목별로 전부 누구 도움을 받았느냐? 선생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친구 도움을 받았기도 했죠. 왜? 문제집을 살 수 없었으니까. 친구가 문제 다 푸는 문제를 전부 자기가 풀기 전에 다 지우개를 지우고요. 그렇게 해서 재사용한 친구가 서울대 보건대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 그래서 지방에서 야단 났어요. 네. 여러분,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행동 조절 요인이 인지 조절을 올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노력은 어떤 조절이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이 이야기가 아니고, 모르는 것 있으면은 동료들 질문하고, 동료들하고, 어떤 친구는 또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수학을 친구들하고 또래들하고 수학 토론반을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토론반 왜 만들었을까요? 수학 정답이 풀어나가는 것이 하나만 있나요? 아니죠. 풀이 해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 풀이 해석을 가지고 각자의 풀이하는 방법을 가지고 서로 토론한 거예요. 그것이 서울대 기계공학과인가 기계 전공 들어갔어도 거기서도 계속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학습 시에 곤란한 상황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전략적으로 자신보다 더 유능한 친구, 선생님, 학습 코치, 부모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자기조절 능력이 바로 행동조절 두 번째 요인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과서 때문에 참고서가 필요하다 그랬죠. 요즘은 AI, 챗 GPT를 사용해서 여러분 도움 구해서 자기 모르는
학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열정적인 그런 노력이 인지 능력을 공부 잘하게 하는 능력을 올린다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이 통과하기 유형 그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학습 행동 조절. 학습 행동이라고 해서 학습 행동. 행동은 행동인데 행동 조절인데 학습 행동 조절은 뭐냐? 내용이 학습 장애물 제거. 여러분 아마 뭐 공부법 강의한 적에 학습을 하는데 주의가 분산되는 요인 다 제거해라. 공부방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환경을 만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학습 행동 조절, 학습 장애물 제거해야 되는데 학습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목표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집중하기. 여러분 어떤 과목이라도 그 인지 전략을 높이려면은 그 시간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 스스로 뭐 하라는 거죠? 차단해라. 차단할 줄 아는 사람이 행동 조절 요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런 조절 능력을 가진 사람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공부 잘하는 친구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여러분 다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다 진리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다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다 공부한 방법이라. 그런데 오직 이렇게만은 안 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공감은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정리를 하여서 여러분들 것으로 확실히 만들고 그것을 이 친구들에게 가서 하나의 점검 여기 11가지 요소는요 점검 요인입니다. 이 친구에게 뭐가 부족하고 어떤 것이 잘 되고 있고 어떤 것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점검 요인 리스트가 11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이 리스트 중에 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준다면 그게 바로 학습법, 공부법을 코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의 전공을 살려서 이 친구 혼자 잘 못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수학을 알려주든 그 국어를 알려주든 영어를 알려주든 개별적으로 그 자리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잘 시간을 배분해서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 이해되셨나요? 예. 11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예.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개념적으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의 보충 자료는 바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재는 보충일 뿐이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제가 돕고자 노력을 했으니까요. 이 11가지 구성 요소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뭘 잘하기 위함입니까? 인지 요인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동기도 올려야 된다. 그런데 동기는 내재적 가치나 자신감이나 목표 지향성은 올려야 되지만 뭐는요? 불안 요소는 낮추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 관리하고 노력도 열심히 조절하고 장애물도 제거해서 이러한 행동 조절 요인을 활성화시키면은 공부가 더 잘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부가 더 잘 되는 요소를 보니까 뭐가 있더라? 시연이 있고 점검이 있고 정교화가 있더라.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마인드맵으로 만드는 것이 조직하더라. 이 마인드맵까지 만들면은 하나의 개념 덩어리가 정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할 적에 하나의 개념 덩어리를 전체를 마인드맵으로 잘 정리해 놓으면은 한 학기 지나서 결론 지을 적에 쭉 훑어보면은 하나의 숲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지식의 체계의 덩어리에 숲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숲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많이 가지고 있는가의 차이가 개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숲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지 훌륭한 지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정보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서 학습도 이렇게 좀 체계화된 학습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도움을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누구에게요? 멘티, 여러분들의 후배 혹은 제자들에게 이번에 가서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1년 동안 이 과정이 쭉 이어지면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귀한 활동의 시간이 안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멘티들도 잘하고 전 여러분들도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과정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용하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안 받을게요. 네, 안 할 거니까 안 받겠습니다. 대신에 질문할 거리를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금요일 날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한 지가 무수히 오래됩니다. 벌써 한 1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제가 잘 답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강의를 마칠 테니까 질문 준비해 오세요. 아셨죠?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